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까지 언론현업 세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CBS 김현정 PD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느새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당, 어떤 후보에게 눈길이 가십니까? 특히 코로나19의 비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니만큼 정말로 유능한 일꾼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저희 언론현업 세 단체 주최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서울시장 최적임자는 누구일지, 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잘 듣고 판단해 보시죠.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에 이어서 준비한 오늘 마지막 토론회 역시 SBS, MBC, KBS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청 후보를 직접 만나보죠. 오늘의 초청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분의 패널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정하석 SBS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재영 MBC PD 자리하셨고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추승호 연합뉴스 정치 에디터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한상준 동아일보 정치부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그 예정대로라면 야권 단일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토론회 직전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고 말하자면 본선의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서 이 시간부터는 그야말로 본선 무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패널분도 후보들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후보님. 긴장 좀 푸시고요. 네. 오늘 패널들께서는 유권자를 대신해서 자리하신 거니만큼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도 명쾌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의 포문을 열어보죠. 왜 서울시장의 나 박영선인가? 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만 몰입해온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에서야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개혁과 공정의 참 일꾼, 새 시장 박영선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재탕 시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코로나19로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혁신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비리와 특혜, 투기가 반복되는 나쁜 역사를 끊어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시민과 호흡하고 공감하면서 가장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 미래 100년의 제대로 된 좌표를 찍고 싶습니다. 21분 도시, 서울시 대전환. 이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편리한 혁신 디지털 서울, 그리고 건강한 그린 서울, 위기에 더욱 강한 돌봄 서울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마의변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박 후보님, 오늘 본선의 맞상대로 오세훈 후보가 네. 예, 확정이 됐는데요.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상했던 일이라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셨어요? 네. 아니, 안 후보, 오 후보가 상당히 초박빙이었는데 오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맑아지는 느낌? 네. 그리고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의 열일할 후보인가 아니면 딴일할 후보인가
이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쭉 해온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1대1 양자 구도로 붙었을 때 지지율이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 후보님과 박 후보님 두 분의 차이가. 네, 최근에 와서 좀 그렇게 됐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본선 대진표 확정이 되고 나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서울 시민을 믿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지금 이 서울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종식을 과연 누가 안정적으로 시킬 것이냐, 또 그리고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지난해 기록한 이 서울을 이어갈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성실하게 서울의 미래를 서울 시민과 공감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서울 시민과 공감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지율이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최근에 하셨는데요. 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묘안도 가지고 계신 걸까요? 묘안은 얼마만큼 서울 시민을 섬길 수 있는 자세를 보이느냐, 겸허한 자세가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또 서울 시민들께서는 과연 서울시장 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많이 결정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 후보는 뭐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고 또 그동안에 콩밭에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서울로 다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묘안이다. 네. 자, 저는 뭐 이 질문 여기까지 좀 하고요. 마이크를 패널들께 넘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분 정도씩 우리 패널들께 기회를 드리고 두 바퀴 정도 오늘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BS의 정하성 논설위원부터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박 후보님 그동안 토론 많이 하셨죠? 예. 뭐 네, 조금 했습니다. 사이에 굉장히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것도 많고 좀 지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좀 박 후보님 그 말씀들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지면은 유권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추려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2차 가해 논란이 좀 벌어졌거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쓰셨는데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인 2차 가해는 범죄다 이렇게 비판 논평을 냈어요. 그 박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임종석 실장님하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뭐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그 결국은 이제 2차 가해 논란 의혹 일으킨 그 세 분 의원들이 이제 캠프에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당초에 이분들 임명할 때는 이런 걸 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 여쭤보는 게 그 피해자 기자회견 직후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후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혹시 예상을 못해서신지. 저는 좀 진심으로 그날 그 피해 여성의 호소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회견 전문을 그 당시에 기자분들이 질의하실 그 당시에는 읽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중한 마음의 전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시던 게 모든 질문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짊어지시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 저는 선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일들이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 그 사퇴하셨을 때요. 통증이 가슴 한쪽을 훑고 지나간다고 표현하셨죠.
어떤 동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정 의원은요, 그 피해 여성에게 적절한 시점에 사과를 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사과를 하려고 했던 그 시점과 그 피해 여성께서 그 호소를 했던 시점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시점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정 의원의 어떤 그런 진심이 좀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고민정 의원 사태로 20만 표 날아갔다 이런 댓글을 읽으셨죠? 그 댓글을 또 읽었습니다. 예. 네. 그 야당이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이제 억울해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그 사실 댓글 많은데 유독 그 댓글을 읽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 댓글이 다른 댓글은 다 이제 뭐 저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었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좀 유독 이렇게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고민정 의원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표현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사회자하고의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좀 굉장히 그 의도가 있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편집이요? 네. 예. 그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권인숙 민주당 인권위원장이 보궐선거 이후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네. 했어요. 네. 예. 뭐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찬성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만 들었고 뭐 어떤 내용으로 법을 발의하셨는지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평상시에 권인숙 위원장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 대략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해는 갑니다. 네. 그 문제를 지금 질문드린 이유가 그 성소수자 문제, 특히 그냥 뭐 퀴어 문화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후보님이 이전 토론회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헌법상의 기본권, 그러니까 뭐 집회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하느냐 이런 또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것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지켜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회적 공감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생각의 그 범위의 폭이 얼만큼 포용적이냐. 그리고 얼만큼 다양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지금 지적하신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적 공감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MBC 김재영 PD 마이크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 재난 위로금을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 KX 서울 디지털 화폐로 이제 지급하시겠다고 예. 하셨는데 그 공약으로 한 1조 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1조 원이든 2조 원이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취약계층에게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총 동원돼서 이제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한 5천억 원 정도로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거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취약계층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모든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주지 말고 우리한테 좀 집중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집중해서 주는 것은요. 중앙정부에서 이미 2차례 했고요. 세희망 자금, 또 버팀목 자금,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5천억 원을 편성한 것도 그 집중해서 주는 자금 중에 그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 위로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에 그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 데이터를 보면 6월 달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105%까지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그럼 서울에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하냐? 서울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서울은 전국 평균에 매우 모자랍니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적으로. 다시 이것을 리부팅,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을 디지털 화폐로 쓸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디지털 화폐의 유통은 이제 거의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통시키는 데는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또 서울 시민에 대한 인식, 홍보 해서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요. 또 새로운 디지털 결제 화폐로서 결제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까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소비 진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으로서 펴야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미래에 대해서 이게 청사진을 그리시는 거는 저도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서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선별지급 또 보편지급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이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가지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선별적으로도 지급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정부 내에도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는지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KST 말씀하시지만 과연 지난해 어떤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쓴 그런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액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나 많은 돈을 썼죠. 거기에 이미. 그런데 이 선별 지급과 보편적 지급의 그런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보고 이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보편적 지급이 됐을 때는 소상공인 매출이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 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이 나갔을 지난 추석과 올 설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한 75% 정도로 이제 유지됐을 때 그때에 선별적 지급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보고 저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시민에게 지금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서울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 평균치에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10만 원 지급 공약이 매표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야당이 그러한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의 표시이죠. 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20만 원 이게 다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년에게 월세를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근데 이걸 더 확대하겠다. 다 같은 유형의 정책입니다. 네. 야당이 선점하지 못해서 네. 지금 약간 약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파하는 저는 정책이다. 매우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아일보 한상준 정치부 차장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한 차장님. 예, 앞서 진행자께서도 여쭤봤지만 좀 여론조사 얘기와 판세를 좀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주에 서울시장 선거를 거의 다 이긴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그 발언은 과거에 1995년도인가요? 박찬종 후보가
조순 시장 후보하고 하프 게임을 하고 있었죠. 선거 초반에 40%대 20%. 그랬는데 지게 된 원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그런 이해찬 대표님의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까지는 오죽했으면 저 여성 혼자를 놓고 양쪽에서 남자 두 사람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국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해결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한 사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머리가 맑아. 그리고 사실 단일화 전부터 민주당이나 네. 후보 캠프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제 1대1 구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오 후보와의 정책적인 차별화를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건지. 오 후보는 아직도 그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죠. 네.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고 실제로 제가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지금은 20대가 된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먹으면서 컸으면 아마 우리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안고 큰 그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것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고요. 차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성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까지도 차별화된 어린이들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는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을 세 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 BBK 제가 저격수라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BBK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펀드가 마프 펀드라는 거였는데요. 기자분들이 마프 펀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MB가 뭐요? 마포 해장국이요?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마치 지금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내곡동에 대한 처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직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과연 그 투기와 특혜와 비리와 이러한 것들과 저는 동일시되고 있지 않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공정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 불거진 LH 파문도 그렇고 야권에서는 이번에 공정이 무너졌다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이번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후보님의 논리는 어떤 건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좀 더 단호하게 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혁이나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피로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삐가 좀 느슨해진 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 LH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잘못되는 역사, 이 나쁜 역사를 반드시 이번에 끊고 가야 되고 청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끊고 청소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박영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국회의원 16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재벌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저의 그 입법이 확실하게 증거로 있고요.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부분, 그것을 제가 통과를 시켰고, 또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법조문에 있어서의 명령과 복종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또 판결문이 그 당시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판결문을 공개하게끔 한 사람도 저고요.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그러니까 시작을 한 사람도 제가 법사위 위원, 간사,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 6년간의 저의 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 질의응답 들으시면서 우리 패널들 두 번째 차례가 왔을 때 이 질문을 좀 보충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연합뉴스 추승호 정치 에디터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저는 부동산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공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짜리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5년 내에 30만 호 짓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30만 호라는 게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153만 호고요. 강남 3구를 다 합쳐봐야 31만 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입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서울시에서 빌려주고 이제 분양받는 사람은 건축비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시유지, 서울시가 소유한 땅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제한이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과연 5년 내에 30만 호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1년에 한 2만 호에서 3만 호 정도가 공급이 네. 되죠. 그런데 이제 저층 연립주택이나 이제 모든 것을 합하면 평균 한 7, 8만 호 정도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이제 합해서 공공주택을 평균 1년 6만 호씩 5년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30만 호이고요. 그럼 어디에다 30만 호를 지을 것이냐? 지금 질문하신 네. 것처럼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먼저 시작을 하면 여기서 7만 6천 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유지가 12만 4천 호가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는 어디 있느냐? 물재생센터라든가 버스 공영차고지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12만 4천 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8사 대책으로 10만 호 해서 30만 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게 여기에 살면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토지 임차료를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고 싶을 때는 이제 LH 같은 공기업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유인이 과연 생길까요?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당 반값 아파트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을 선택한 싱가포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이 다른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그 분양의 만큼 분양이 100% 정도 오른다고 하면 이거 한 70% 정도 수준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익숙해지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와 강남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재건축이라든가 이 재개발 문제는 사실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이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주택은 충분한 공급이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 주택값은 정지하거나 아니면 하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지금 아마 계속해서 공급책이 발표가 되니까 서울의 주택값이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그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러나 시작을 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 더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만 예. 하시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원칙을 이제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네. 원칙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부분의 그 중요성에 관해서 그럼 어디까지 얼만큼 중요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첫째 주민과 좀 공감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공공 커뮤니티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만 있는 그러한 상황은 이제는 1980년대 상황이고요. 지금 2020년 21세기의 상황은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21분 안에 수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또 체육관이 있고 산책할 곳이 있고 이런 주거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그런 어떤 공공 커뮤니티의 시설을 대신 어느 정도 일부 해주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이 만족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 특히 이제 서울시가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해야 할 때는 마중물 형태로 모델을 보여주고 나머지 민간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같이 함께 쫓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치 현안부터 정치의 공약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협회 이렇게 세 단체가 함께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모든 후보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임 시장, 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 중에 이건 꼭 계승해야 한다 하는 것 한 가지와 이건 버리고 가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 하는 정책 한 가지 어떤 거 박 후보님은 드시겠습니까? 저는 박원순 전임 시장이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했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굉장히 그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따릉이와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제가 하는 21분 도시도 그 21분 안에 도보로 자전거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35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저는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된다. 아파트 네. 35층 규제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 이제 그거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 로마, 이태리 로마 같은 경우는 바티칸 성당의 높이 이상을 짓지 못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과연 35층의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시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남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산의 풍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카이라인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산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35층을 해제해줘도 저는 크게 이것이 서울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그 서울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만드는 것, 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즉 계승해야 될 정책 안철수 후보는 첫날
찻동 서비스,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거 네. 말씀하셨고 오세훈 후보는 제로페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박 후보까지 여러분 어떤 것들 쭉 후보자들이 열거를 하셨는지 좀 생각해가면서 점수도 매겨가면서 이렇게 토론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하석 SBS 논설위원 차례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국회 법사위원 오래 하셨죠? 네. 뭐 아까 업적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 갖고 계시고 입각 전까지 또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네. 하셨고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말이 검수완박.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거를 이전 토론회에서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검수완박 자체는 찬성하신다는 뜻인가요? 기소권과 수사권의 궁극적인 분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죠. 그리고 세계의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런 어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이것을 해내는데 약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 가서 처음으로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이 2010년, 11년 요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완전한 수사권 배제에도 조금 더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 잡으면 될까요? 그 시기는 이제 그것도 이제 국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경찰에게 그 6개, 6대 범죄를 제외한 그 수사권이 다 이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일단 그 시스템으로 가동을 좀 하고서 거기서 장단점을 어느 정도 이제 그 걸은 다음에 나머지 6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네. 검수완박으로 가야 된다면은 그 6대 범죄 그 부분은 경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요. 저는 지금 현재의 지금까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떤 완결을 이루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저는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해낸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한 대통령으로 저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역사에 남는 그 일을 하신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 시스템 속에서 이 일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틀림없이 이 부분이 중수본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LH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 의지를 선제적으로 네. 밝히셨죠, 박 후보님이. 그 부동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야당 주장이었는데 그 이전 토론회에서 검경 공조 수사해야 되는데 네. 검찰이 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숨어 있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이 와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왜 하지 말자는 뜻이냐면 지금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 이외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야당은 할 수 없는 일을 주장을 하면서 마치 무슨 정의로운 그 세력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장 시간을 끌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하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특검은 국가의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가 숨어 있다고 그때 표현을 한 이유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입 닫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어떤 냉소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검찰이 거기에서 이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말씀은 지금 특수수사본부에 이제 검찰이 수사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돼 있죠. 네, 네. 그 지원 역할을 좀 뭐 해태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 수사의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안 한다든지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의 수사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제가 옳다 그러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일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 특검을 주장을 한 이유 중에 또 한 이유는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있게 되면 국조수사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국조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다른 효과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예, 검찰과 관련된 질문들 정하석 SBS 논설위원 해주셨고요. 김재영 MBC PD 받아주세요. 아까 이제 그 서울 그 주택 공급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혹시 용산 기지는 들어갑니까? 아, 용산 기지는 그 정비창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기지에 대해 공원을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근데 네, 네. 지금 용산 기지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크고 한 100만 평 가까이 예, 되죠. 거기를 네. 이제 전부 다 공원으로 할 경우에 네. 물론 뭐 센트럴 파크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거를 공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그리고 서울시 그 요지에 굳이 다 공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용산 주변에 워낙 공원도 많다. 남산도 있고 여러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이런 댓글 같은 데서도 이제 거기에다가 차라리 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경우 뭐 서울 집값과 가장 노른자의 땅이니까요.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전임시장께서 여기 그냥 공원을 만들겠다. 또 정부도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혹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형 그런 어떤 큰 공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옛날 스타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이야기를 도시 하죠.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중에는 폐허화되고 공원도 슬럼화될 수 있다. 슬럼화되고 오히려 이제 더 효과 있는 것은 지금 저기 정청래 의원님 와 계시긴 합니다만 경의선 숲길처럼 이렇게 선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접촉면을 늘리는 이러한 이제 숲길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요즘의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산이라는 것에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서울 시민들이 한이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찾아온 게 100년도 더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한이 맺혀 있는 것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런 의지가 굉장히 저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서울 시민과 함께 저는 충분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수직 정원을 이제 거의 첫 곡양으로 이제 네.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 주택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직공원을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저게 이런 어떤 산적한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걸 하나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것들과 결과가 되지 않고 그냥 도시의 어떤 상징처럼만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뭐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런 공격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거는 수직 정원은 궁극적으로는 산소 도시를 만들자는 생태 도시로 가자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톤이 이산화탄소 3.5톤을 흡수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 제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제일 많이 심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직 정원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수평으로 나무를 심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수평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빌딩을 세우면서 빌딩에다 나무를 심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빌딩도 있을 수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나무를 심는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수직정원입니다. 이 수직정원은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침체된 그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제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도시에서 지금 수직 정원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주택에 관해서 관심 많으세요, 김재영 PD.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고 추승호 연합뉴스 정치 에디터 받아주세요. 이제 서울시장 당선이 되시면 보통
이제 대선 주자 반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는 뭐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제 나온 대선 주자 그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1.7%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치인이 아닌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서울시장과 관련되지 않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사였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저희가 그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을 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라든가 권력 의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까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가족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보와 그동안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지구 선정이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라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곡동 땅이 지구 중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제외할 수도 없었다. 수용 가격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지구 선정 계획안 안에 내곡동 땅이 이미 포함이 돼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국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이것은 제가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고 그린벨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은 서울시장의 그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만약에 여기 사인을 안 했다? 그럼 이건 시행령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땅의 위치와 또 뭘 몰랐다고 했죠? 뭘 또 몰랐다고 했어요. 땅의 위치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런데 어저께인가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미 시장 시절에 시차를 갔다 온 속기록이 있더라고요. 속기록이 있고 또 이 국장 전결을 해서 했다는 그 김효수 국장인가요?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럼 김 국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김 국장의 속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시장께서 요거는 여기 요렇게 고치라고 했고 고쳤다라는 그 속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동아일보 한상준 차장. 재산 신고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배우자분 소유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SNS에 네. 밝히셨는데요. 근데 처분은 2월인데 사실 후보님께서 공개하신 건 21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늦게 공개하신 이유와 처분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서류상 여전히 배우자분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이전이 안 됐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등기부 등본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야당이 공격할 걸 공격을 해야지 공격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이라든가
부산 박형준의 LCT 문제라든가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못되고 이러한 정치 공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도쿄의 거주 문제는 그 MB 때 제가 BBK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저격수로서 뭐 그런 별칭까지 얻었었는데 MB 당시에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들을 내사했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저희를 사찰을 했었고 압수수색 제 남편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오랜 기간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미 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밝혔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공격을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아주 나쁜 의도의 공격이죠. 네. 앞서 아파트 공급 대책 질문과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공급 대책은 일종의 장기 과제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 그리고 그와 연동되는 재산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는 현재 문제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공시지가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재산세 문제가 여론이 어떻다 좀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가짜 뉴스다.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재산세 인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 시민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세금이 올라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 수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리고 언론이 이것을 오히려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도 어떤 때로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런 어떤 공시지가에 무슨 정책을 하든지 간에 급작스럽게 뭔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조은희 구청장이 했던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도 시장 당선 뒤에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이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딱 10년 전 2011년에는 여기 계신 후보님과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똑같이 당시에도 야권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야권 단일화와 지금의 정치적 야합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치의 단일화였죠. 그러니까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야 하는 방향이 같은데 단일화를 한 것이고요. 오늘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서로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그냥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하나의 그런 목적으로 단일화를 한 것이 아닌가요? 네. 예,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 10년 전 스스로 시장직을 던진 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라면 박영선 후보께 늘 따라다니는 질문은 전임자 민주당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그럴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번복하고 나온 것에 대한 이 답변 늘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또 더 겸허한 자세로 2배로 더 서울 시민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 PD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울시장 초청 후보자 토론회. 박영선 후보님, 오늘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지금 여러 군데의 방송사에서 생중계로 우리 서울시 유권자뿐 아니라 전국 국민들에게 이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지금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하고 서울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서울시장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1년이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서울이 된다면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 새로운 서울 시민의 삶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연히 소공인의 손에 끌려서 성수동 뒷골목 수제화 공장을 가봤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본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우리의 삶의 뒤편에는 아직도 이렇게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 어려운 분들, 또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돌봄의 영역, 이것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1:1 맞춤 그 돌봄을 함으로써 돌봄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이 앞으로 서울의 미래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네. 네, 오늘 네. 1시간 동안 열띤 토론해주신 박영선 후보 그리고 네 분의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생중계가 끝나고 나면은요 30분 정도 시간을 더 우리 기자들께 현장에 계신 기자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해드리면서 이 질문을 꼭 해야 한다는 것들 해주시고요. 이 뭐 지상파 3사 또 JTBC, YTN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은 여기서 뭐 끝나지만 유튜브로는 여러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듣고 박영선 후보의 이 공약들, 정책들 체크를 해보시죠. 박영선 후보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패널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2주 동안 사흘에 걸쳐서 3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4월 7일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여러분 부디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CBS 김현정 PD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